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도둑이 내 집 담장을 넘어왔지만 그건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사실이었네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영공에 들어왔던 북한 소형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 일부를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수도 상공을 1시간여 동안 활개치고 다닌 것도 모자라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핵심 지역까지 들어왔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접근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습니다만 그동안 군 당국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주장하며 금지구역 진입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는데요. 군이 이런 사실을 이제야 뒤늦게 알았다고 해도 문제고 알고 있었지만 거짓말을 한 거라면 더 문제겠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결국 늑대만 이롭게 했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안보가 흔들립니다. 1월 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학연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3 신년 인터뷰 청송군으로 갑니다. 윤경희 군수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람의 천하무적 시작합니다.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천하람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아서요. 예, 오늘 좀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간략하게 그렇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중대선거구제 이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대통령이 이제 신년 인터뷰에서 이 화두를 먼저 던졌는데, 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유권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게 중요할 텐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 중대선거구제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경북에서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후보들이 사실은 공천만 받으면은 다 당선이잖아요. 네. 그리고 후보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도 사실 당선되는데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쟁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 지역구에서 지역구를 조금 크게 해가지고 한 3명, 4명 뽑는다 그러면은요, 민주당이 2등, 3등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내가지고 수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더 세게 하게 될 거고요. 예. 또 두 번째는 그겁니다. 정권 교체 리스크입니다. 정권 교체 리스크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는 문제가 없죠. 예. 근데 반대로 민주당 정권일 때는 어땠습니까? 정부랑 뭔가 네트워크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거든요. 저도 지금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전남의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 한번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저를 막 찾아옵니다. 어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리스크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요. 영남, 호남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수도권 힘을 합쳐가지고 원격 소멸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라든지. 근데 뭘 하려고 그러면은요. 매번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돼요. 아하. 호남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없고 영남에는 TK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TK에는 민주당 의원이 없고 이러니까 그렇죠. 지금 아시겠지만은 우리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쌈 싸먹으려고 해도 잘 안 보이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도권에 자꾸만 이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결국 이 선거구 제도랑 연결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좀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 가졌던 의구심이 뭐냐면 사실 뭐 윤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도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그 호감을 나타냈습니다. 이걸 좋아한다고. 이재명 후보도 당시 마찬가지였죠. 예, 중대선거구제에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자,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화두를 던졌을까? 저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어차피 이제 다음 총선에 그 과반의 현재는 좀 어렵다. 과반을 달성하기가 국민의힘이. 네. 그래서 이렇게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지금 수도권에서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거기서 좀 많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유에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린 얘기라는 게 아니라요. 예. 저는 제가 대통령이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정말 잘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151석을 했다고 칩시다. 예. 대통령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는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물론 도움 되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180석 갖고 있다 해가지고 막 뭐 밀어붙이기 하고 뭐 하고 하면 부처 지지도 잘 안 왔지만 예. 결국 결과가 뭡니까? 꼭 내주는 거거든요. 예. 일방통행하면 우리 국민들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과반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적으로 예. 반대로 최악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뭐 과반을 못한다. 단독 과반이다. 네.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번에 지금 한번 시스템을, 그러니까 틀을 한번 깨가지고 당이 한 2당, 3당, 4당 정도 나오게 해서 대통령이 원하는 아젠다를 끌고 갈 때 네. 여러 정당들을 연합해서 이슈별로 연대를 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부차적으로 이 수도권의 어떤 뭐 선거 지역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1년 뒤의 일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꼭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선거는 그때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이 엄청나게 참패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표차가 많이 나진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종합적으로 좀 고려한 게 아니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천하람 변호사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중대선거구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완벽한 제도라는 거는 없거든요. 없죠. 예. 네, 저는 솔직히 지금보다 뭐 더 나빠질 게 있나 생각합니다. 바뀐다. 그리고 네, 영남과 호남에서 이거 해봐야 다당제 되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 임미애 위원장님도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 네. 영남과 호남에서는 양당제만 제대로 돼도 다행이다. 아하하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도로 굉장히 독재죠. 심각한 예. 상황인 거거든요. 일당 그러니까요. 독재는 어떻게든 좀 풀어놔야 되지 않겠냐고. 정치 수준이라면은.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의 소선구제보다는 좀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무인기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그 지난 네. 12월 26일이었네요. 그 북한 무인기 5대가 이제 침투했을 때 서울의 그 왜 북부 지역만 지나갔다 이렇게 국방부 합참이 이제 밝혔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대통령실 그 상공인 P73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도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당시에 몰랐다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거짓말, 은폐한 건지 이거 둘 다 어느 경우에도 다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에 동감하고요. 예. 다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예. 이게 뭐 대통령실 상공을 날아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P73이라는 구역이 예. 그 용산을 포함한 서울의 이제 북부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바로 위는 아니고 그 P73의 그 가장자리를 이렇게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냥 스치고 지나갔으니까 문제 없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 그럼요. 예. 더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면밀하게 그리고 더 원칙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겠다. 여러분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믿어주시라 이런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뭐 대통령실 상고는 난 것도 아니고 스치니 지나갔으니까 갔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럴 일은 아니거든요, 결코. 예. 그래서 저도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하겠다라고 공개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죠. 괜히 좀 불필요한 오해들을 증폭시킨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걸 당시에 몰랐지는 않았겠죠?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발표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 이번에 문제된 무인기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항적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다라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후적으로 면밀하게 보다 보니까 뭐 발견된 건지 뭐 그런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쨌든 그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것 자체로도 참 큰 문제지만 우리 정부 이 국방부의 대응도 상당히 좀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권성동 의원 오늘 뉴스가 좀 나왔네요.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대통령 최측근 지도부 입성이 우려된다. 이런 의견을 수용한다라고 밝혔는데 글쎄요. 그 윤심 작용했다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 이래서 불출마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불출마한 것 자체가 이거 윤심이 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동안의 지지율도 너무나 좀 미미해서 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근데 뭐 윤심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억지로 주저앉힐 정도의 존재감이었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억지로 주저앉히면은요, 그게 다 대통령의 빚입니다. 당대표 못 나가게 막았으니까 뭐라도 챙겨줘야 되거든요. 뭐 법무부 장관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굳이 그런 어떤 불필요한 빚을 졌을 리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이게 흐름이 이 친윤의 어떤 핵심 주자라는 이미지는 이미 김기현 의원이 거의 많이 가져갔고 또 거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범친윤으로서 어떤 폭넓은 인지도와 인기는 또 나경원 전 의원이 가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서 권성동 의원이 좀 존재감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판단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관저에 초대를 받았네요. 안철수 의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관저에서 차기 당대표 후보군이랑 대통령이 만나고 대화 나누고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야권의 원로라든지 야당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만나면 더 좋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될 당대표 후보군들과 이렇게 잘 알고 어떤 의지를 확인하고 이런 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괜히 이제 너무 이제 친윤 주자들만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안철수 의원도 만나고 나경원 전 의원도 만나고 그리고 좀 충격적으로 가려면은 유승민 전 의원도 좀 만나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안 만난다에 한 표 저는 걸겠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부위원장 있잖아요. 지금 그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등을 차지했던데 나올까 안 나올까 참 많이 궁금하네요. 저라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무조건 나오는데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좀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정도 흐름이면은요. 대통령께서 극단적으로 나경원 찍지 마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꺾일 흐름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못마땅할 수 있더라도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쉽게 내려놓기 힘든 기회일 거고요. 또 지금 몸값이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경원 전 의원 입장이면은 이제는 장관직을 제안한다고 해도 안 받을 것 같거든요. 공천 시즌에 당대표가 훨씬 더 땡기죠. 사실 본인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나경원 전 의원한테 총리를 제안하고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거의 출마 쪽으로 흐름이 기울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이 정도 대결에다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인데 자 솔직히 좀 대답해 주세요.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하고 혹시 통화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따로 연락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저도 예. 그냥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 근데 안 하기도 애매해요. 제 그렇죠. 생각에는 이쯤 됐으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솔직히 룰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비윤 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선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예.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혹시나 결선도 못 가고 뭐 탈락하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 고민은 되겠지만은 뭐 그래도 이대로 이렇게 뭐 칼도 안 뽑고 후퇴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낫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뭐 비록 떨어진다고 해도 나와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불출마하는 게 더 정치적으로는 타격이 더 클 것 같은, 예, 저도 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나저나 당대표만 뽑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도 뽑잖아요. 그렇죠. 우리 천하람 변호사 혹시 최고위원 출마 생각? 네, 저도 사실은 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아, 일반 지금도?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 중에 어떻게 할지 뭐 사실은 조금 뭐 고민하고 있는 그런 그게 단계입니다. 일반 최고위원 따로 있고 청년 최고위원 따로 뽑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뭐 내일 모레 40이고 이제 애도 지금 올해 학교를 들어가는데 아, 뭐 그래요? 청년 이런 게 좀 사실 약간 새삼스러워가지고요. 예, 예. 아무튼 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느낌인데 나오실 것 같은데요? 뭐 모르죠. 뭐 봐야죠. 예. 그렇군요. 예. 네, 나가게 되면 꼭 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한 말씀만 좀 더 듣죠. 자, 네. 지금 국정조사 얘기 청문회가 있었는데 어제 윤혜근 경찰청장 답변이 조금 거슬렸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당일 술 마셨다는 진술, 그것뿐만 네. 아니라 뭐 답변 태도도 보면은 유가족들에게 좀 분노를 사게 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모든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면은 윤희근 청장 말이 맞죠. 사실 어떻게 참사가 일어날 걸 예상하고 뭐 평소에 술도 안 마시고 항상 뭐 청사 근처에만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경찰청장도 사람인데 어디 뭐 지방에 갈 수도 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술도 한잔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라면은 제가 혹여나 이런 개인적 일정 뭐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이라도 혹시 대응에 지장이 있지 않았는지 저도 잘 돌이켜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제도적인 거를 보완해가지고 경찰청장에 대한 보고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되도록 하겠다. 이런 어떤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자꾸 저보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 태도. 예. 이게 이제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저렇게밖에 할 수 없나 이런 답답함이 드시지 않을까. 뭐 저도 그런 답답함을 느끼면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슈가 많아서 사실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천하람 변호사 이재명 대표 또 전문가잖아요, 거의. 그래서 다음에 한번 좀 시간 내서 네.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023년 개묘년 새해를 맞아서 지역의 단체장들을 연결해서 신년 인터뷰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청송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송군 윤경희 군수 연결돼 있습니다. 윤경희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예. 청송 군민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먼저 좀 전해주시죠. 예,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청송군수 윤경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가정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난 2022년은 계속되는 코로나19라는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방역 예방 활동 덕분에 안전한 청송을 지켜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새해에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며 그 시작과 결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 일터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자, 이제 2022년 한 해 좀 돌아보고 또 2023년 계획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자, 지난해 2022년 성과라면은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여러 가지 성과들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에 청송사과 300톤 수출 캐터를 승인과 또 청송사과 주스 5년간 무제한 수출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아, 사과 300톤 수출 쿼터 승인이요? 아, 그러니까 300톤 맞습니다. 수출했다는 건 아니고 현재 그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300톤이나요? 예. 이렇게 많이요? 예. 예. 또 우리 또 사과 주스는 지금 그 진행하고 있고 5년간 톤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또 3년 만에 또 개최된 우리 청송사과 축제는 우리 관광객 수가 우리 40만 명이 청송을 방문했습니다. 또 사고시 또 안전한 축제를 대성공으로 거두었습니다. 예. 예. 특히 또 우리 청송은 산소 카페 청송 정원은 우리 지역의 명소로서 자리 잡아 우리 방문객들이 10만 명 정도가 돌파했고 또 청송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줄 산림 내포지 휴양단지 조성 사업은 철저히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청송사과가 10년 연속 대상을 받고 또 우리 또 산소 카페 청송군은 도시 브랜드는 3년 연속 대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 7기 공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는 매니페스토 공약 실전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수많은 성과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정말 많았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예. 자, 2023년 올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복지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던 생활의 불편을 이제 군 행정이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파리파리 민원 처리 팀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그간 생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거리가 멀어서 또 몸이 또 불편해서 뭐 어디 연락해야 될지 몰라서 그 여러 가지 힘든 것을 견디고 뭐 이런 가구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군청이 전화 한 통만 하면은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명기구 뭐 등 보일러, 막힌 배관,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을 한 번에 해결해드리는 이 민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아, 다 찾아간다고요? 집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수리를 다 해드립니다. 그 외에 독거노인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청송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이제 가장 이제 우리 작은 군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노인 인구 복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전부 다 막아 나가도 누가 고쳐주지 않으면 뭐 계속 참고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복지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1월 9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저희들 이제 발대식을 갖고 정식 출동합니다. 다음 주부터. 예, 맞습니다. 전화 불이 나겠는데요?
군수님? 그래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인력 조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예, 그래서 이게 또 이런 것이 좀 우리 청송만이 가지고 있는 참 복지가 아닌가. 아, 정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청송 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찾아가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청송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산림 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에 이제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예, 저희들이 청송군 면적이 서울시 1.5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중에서 또 전체 면적 중에 84%가 산림이고 임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청송 산림 레포츠 휴양단지를 조성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 민간 사업자와 그 협약 체계를 다 했고 예. 또 민간이 또 공동 출자를 해서 그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 가지고 2025년 말까지 이 골프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청송이 어떤 골프장 만들어 이러면 골프장은 이제 우리 청송의 특색과 또 자연 친화형 테마를 또 만들고 또 언덕을 모티브로 한 그 지형 수능형 클럽하우스하고 또 골프 빌리지 그리고 골프테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또 이래 함으로써 청송군의 또 미래의 관광 산업이 핵심으로 되고 또 경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럼요. 또 이런 또 명품 골프장이 들었으면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청송에 오면 힐링하고 좀 돈을 좀 쓰고 가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또 실질적으로 지역 소득이 올라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청송 산림 레포츠 휴양단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말에 완공 예정인 골프장. 예, 그 정도 예정할 계획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대략 어디쯤입니까? 그러니까 청송 IC에서 뭐 가깝습니까? 청송 IC에서 약 한 3, 4km 떨어진 곳인데 3, 4km? 예. 하천면 우리 신길이 일원입니다. 예, 뭐 IC에서 예. 뭐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맞습니다. 있는 거리고요. 예. 자, 청송군에서는 또 주산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올해 또 다른 관광 산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 레포츠 휴양단지 조사 사업은 뭐 착공 잘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예. 또 청송인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덕천마을 한옥 스테이 뭐 이런 활성화 사업 특히 또 주산지 관광지도 하고 백석탄 관광 자원화 이 사업을 또 추진해야 되고 또 저희 청송군이 국제 슬로시티고 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예. 이것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더더욱이 오랫동안 논의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것은 주산지 왕버들 복원 사업이 있었는데 예. 이 주산지를 옛 모습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 특히 그 지역의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 잡은 우리 청송구 산소카페 청송정원 이 인근에 자작나무 명품 숲을 만들어서 생태계 복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예. 또 신혼부부가 웨딩 촬영을 위해 꼭 방문해야 할 곳이 바로 청송 정원이라 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관광 산업에도 다양한 계획이 있다 하는 말씀이시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뉴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청송군에서요. 예. 누구나 다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그러니까 군민들 무료는 뭐 당연한데 뭐 그럴 수 있는데 관광객도 타지 사람들도 다 무료라고요, 버스가. 예, 맞습니다. 우리 청송군 인구수가 지금 우리 24,000에 육박했습니다. 예. 이제 갈수록 인구는 줄어드는데 우리가 지금 뭐 지방 소멸 대응 차원에서도 또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가장 피부로 와닿는 복지가 바로 무료 버스였습니다. 예. 그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좋고 그래서 또 그리고 또 무료 버스 대상자를 대부분 어르신들이긴 하지만 또 학생들과 또 청장년층도 적지 않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이나 뭐 자격 조건은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전 세계인이 청송에 오시면 누구나 무료 버스 관광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예. 이걸 또 홍보하고 이걸 또 관광 산업의 전환을 만들어서 또 지역 경제에 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든다면은 이 또한 좋은 관광 정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근데 획기적인 현재 저희들이 하면 예. 4일 시작한 지 한 4일 정도 됐는데. 아, 4일 지났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아, 그럼요. 예, 아이고 뭐 이런 어디 나오고 싶다 하고. 예, 예. 뭐 장날에 뭐 불편해서 돈이 아까워서 안 나오시다가 이제 청송말로 공짜 버스를 하니까 많이 나오시고 예. 또 어르신들 활동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모든 사람을 다 무료 버스로 태우는. 대한민국에서는 청송거리 처음입니다. 없죠. 예, 저도 처음 예. 들어봐서. 이거 예산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군수님? 그 예산은 많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3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아, 그 정도면 됩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고. 예. 우리 3억 8천을 투자하면 우리는 38억의 이상 효과를 냅니다. 아, 그럼요. 예. 이건 우리 청송을 알리는 홍보 효과만 해도 그렇죠. 예. 뭐 50억이 안 넘겠습니까? 이게 혹시 버스 무료 버스가 그 시내만 도는 버스만이에요? 아니면 뭐 시내에서 관광지로 가는 버스도 다 무료인가요? 어떻게? 우리 노선 버스가 예. 우리 관광지를 다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오시는 우리 관광객들이 청송 방문하신 분들은 예. 잠시 우리 공용 주차장에 차를 시동을 끄시고 시골 버스 관광 투어도 좋은 추억이 됩니다. 그 시내 차를 세워놓고 그렇죠. 그 우리 공용 시내에서 주차장을 뭐 다 만들어놨습니다. 주황산 가는 버스, 뭐 청송정원 가는 버스 이거 다 무료라고요? 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주말마다 가야 되겠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관광 산업이거든요. 그럼요. 청송 가면 시골 버스 타고 투어한다. 그 또 옛날 그 추억을 헤아리는 어떤 그런 그런 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도 버스를 타봤는데. 예.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좀 나실 때 뭐 톨게이트에서 가깝잖아요. 청송 시내는 거기까지 놓고 이제 거기 시내에서 또 주황산이나 이런 데 가려면 또 꽤 걸리니까. 그런데 또 시골 버스를 아니요, 우리 그 시골 간이 정유소 터미널 들어오면요. 예. 수수로 노선 버스가 주황산으로 약수탕으로 다 다닙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청송하면 사과 빼놓을 수 없네. 이거는 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좀 여쭤보고 시간이 좀 지나서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우리가 민선 8기 출범한 지도 아마 반년이 지났습니다. 네. 또 지난 시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참 기울였고 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청송을 만들 수 있을까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또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또 그동안 군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변화하는 청송, 새롭게 도약하는 청송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2024년은 꿈꾸던 자신의 모습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군 윤경희 군수였습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보의 눈으로 지역 현안,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북 의성의 임미애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새해 첫날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수출 중요성도 강조했고 노동, 교육, 연금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대통령 신년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번 신년사를 들으면서 이게 원래 기자회견도 이번에 갖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이 없는 신년사라면 내용이 좀 충분히 담기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신년사, 한 2,500여 자 정도로 이루어진 신년사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굉장히 짧은 신년사고 그 안에 내용이 담긴 거 보면 좀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3대 개혁 얘기했고 경제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북한 관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관련해서는 어떤 메시지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위기 극복 얘기를 하면서도 이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이나 협치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 선거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7%를 얻어서 당선된 야당의 당대표를 한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또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협상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2023년도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담아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많이 아쉬웠고 뭐 성의도 부족했고 내용도 좀 부실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군요. 사실 그 신년이 되면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걸 눈에 이렇게 전통처럼 해왔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이렇게 기자회견 없이 신년사만 궁금한 거 질문하고.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신년사만 발표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거의 없었죠. 없었죠. 그렇죠. 저도 기자회견을 안 해? 그러면 신년사에 뭔가를 다 담겠네?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보통 신년사나 이런 걸 되게 유심히 보는 편이어서 아주 관심 있게 봤는데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에 대한 성의가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신년사 얘기는 그쯤 하고 자 이제 아까 천하람 변호사와도 좀 얘기를 했는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얘기도 자 윤 대통령이 이제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대 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임미애 위원장도 평소에 중대 선거구제를 좀 주장하셨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얘기만 딱 들었을 때는 상당히 반가우셨겠는데요, 위원장님? 반가웠죠. 그렇죠. 예. 반갑기도 하고 이것을 대통령이 먼저 꺼냈으니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냈던 목소리가 좀 들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갑기도 했는데 그 뒤에 나온 정치권의 반응이 제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웠고요. 특히 어저께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대선거구제는 내년 총선에서 적용되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건 뭐 이제 좀 불을 붙여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소화기를 확 끄는 듯, 불을 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응에 대해서 아쉬운 건 그렇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도 지금 반대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처음 나온 워딩이 그 중대선거구제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언급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민주당도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의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다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대선거구제 구독 아니면 비례대표제를 손을 봐서 권역별 비례로 가자 이런 내용들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이 요구를 했다 그래요. 대표한테.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어떤 특정한 그 제도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되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꼴이 되니 논의가 이렇게 좀 무르익고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라는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그럼 반대는 아닌 걸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어쨌거나 비례제를 강화하자라는 정도로 대표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하지요. 조금 더 확 땡겨서 그래 이거 받고 우리 이참에 정치개혁 한번 해보자.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권을 한번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거제도 개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노무현의 정신을 이참에 한번 실현해보자라는 취지로 확
잡아당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쪽에서 이제 민주당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선 당시 그 후보 혹시 공약이었죠 이게? 아니면 뭐 지지한다였나요? 어쨌든 공약은 아니었고 지지한다 정도였죠. 우호적인 입장인 걸로 기억하고 뭐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먼저 이 이슈를 선점해서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기자를 만났는데 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청개구리식 발언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같지는 않고 당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 그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신중한 발언을 취한 게 아닐까. 또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신중함의 표현이지 이것이 반대 의사의 표현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현재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제도 소선거구제인데 이제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대표를 하는 이거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중대선거구제인데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이 중대선거구라는 게 중선거구, 대선거구 합쳐서 중대선거구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중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뽑는 거고요. 대선거구제는 보통 4명 내지 뭐 한 7, 8명, 4명 이상을 뽑는 걸 대선거구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해봤잖아요. 중선거구제를 하면 지역주의를 극복하거나 어떤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것을 극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라고 얘기할 때 엄밀하게 따지면 이왕 제도가 개편된다면 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하나 헷갈리는 게 이 4명이 또 어디서 어떤 언론 보니까 중선거구는 2명, 3명, 4명까지고 대선거구는 5명 이상 뭐 9명까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서 이게 좀 헷갈려서 좀 여쭤봤습니다만. 그러면 5명 이상이어도 저는 이제 4명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그 확인해 볼 말씀도 필요가 맞을 것 있을 것 같습니다. 같고. 어제가 수요일, 어제였죠. 그 허승규 대표 얘기하는 게,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2인 선거구 하면은 할 거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당 독식 구조를 깰 수 없다. 2인 선거구는. 저는 그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300명의 국회의원한테 어떤 선거제도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300명이 다 각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거제도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에 맞는 선거 방식을 채택하는 거여야 되는데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게 이 지역주의거든요. 국민의힘이 독식하고 있는 영남권, 그다음에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호남권의 경우는 다당제가 아니라 저희는 그야말로 양당제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양당제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양당제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뭐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면 300가지의 선거제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의 뭐 개인적인 생각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북부 지역만 따로 떼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4명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현재 뭐 안동, 예천 하나 따로 있고 문경, 상주 따로 있고 또 4개 시군 합쳐서 이제 2곳이 더 있는데 만약에 임미애의 선거제도 뭐 이렇게 따지자면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선거제도 어떻게 바꾸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저는 제가 만약 이걸 확정한다 그러면은 그 최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12개의 시군이 되는 거죠. 12개의 시군을 묶어서 4명을 뽑는 방식으로 가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 12개의 시군을 한 선거구로 해서요. 한 선거구. 왜냐하면 또 그 지역은 네. 공통점이 있어요. 농업이 주 산업 도시예요. 그렇죠. 산업이에요. 예예. 예, 저쪽 포항이나 구미하고는 다르게 안동을 중심으로 한 이 북부권은 산업이 주로 농업이고, 예, 물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너무 그렇게 지역이 넓은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근데 4개의 군을 묶어서 한 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 어차피 이 경우에 지역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북부권을 하나로 묶어서 예, 4명을 뽑는 선거제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경북 북부 지역 9개 시군과 군위, 이제 군위가 또 떨어져 나가잖아요. 군위 그리고 그러네요. 그래서 동해안 쪽에 울진, 영덕까지 해서 이제 11개 시군 북부 지역에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는 그냥 한 선거구로 하자 차라리. 그래서 여기에서 4명의 국회의원을 뽑자라는 생각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에 근거가 되는 건 저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과 지방의원이 하는 일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이게 국회의원인지 도의원인지 시의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골목정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왔다고 현수막 거는 거 보면 탁구장 설치 비용 10억 갖고 왔습니다라고 현수막을 걸어요. 전 그거는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시의원, 도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국회의원이 만약에 그렇게 북부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힌다면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서울에 가서 지방 소멸의 문제, 인구 저격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 농업의 국가 산업의 그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네요. 예. 하기야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우리 동네에 뭐 다리가 새로 놓였다, 뭐 길이 하나, 도로가 생겼다. 그럴 때 이게 국회의원도 이거 내가 한 거다. 도지사도 내가 한 거다. 그 밑에 뭐 시장 군수도 내가 한 거다. 밑에 도의원, 시의원도 다 이런 식으로 자기애치적으로 하니까 이거 뭔가 하는 생각이 유권자 입장에서 정말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가의 일을 해야 되고요. 이제 지방자치가 30년이 됐으면 지방의 일은 지방 정치인들한테 맡겨야지요. 언제까지 국회의원들이 골목에 도로 포장하고 마을 안길 포장하고 저수지 재당을 연결했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하고 그게 마치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현수막 걸고 저는 이제 이런 정치를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정치인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은 난 도대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의 이런 의견 상당히 좀 괜찮은 생각이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고 좀 중앙당에 가서도 이런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 선거제도 얘기했는데 이거 뭐 워낙 복잡하고 또 세밀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논의하고 또 디테일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